자, 우리는 2015년에 제18회 주택관리사 시험을 직접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의 시험 문제 유형이 나오는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예상치를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이것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 이 자체가 뭐 전부가 우리가 민법 전체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전자에 참고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는 한번 풀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8회 거 보겠습니다. 자, 1번.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네요. 신의칙은 민법 2조에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가행법규의 2조 자체는 가행법규이기 때문에 거기에 1번의 사적 자체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은 가행법규 위반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건 적용되어야 합니다. 2번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 적용될 여지가 없다 했는데, 법령의 해석의 기준에는요, 당사자 목적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면 사실은 관습에 따라서 해석하고, 사실은 관습조차 불분명하면 임의법규에 따라서 해석하고, 임의법규조차도 없다면 그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조리에 의해서 해석의 근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신의칙 해석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3번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났다면 이것은 뭐예요? 사정 변경이 적용된 거죠. 사정 변경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죠. 있답니다. 5번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실질에 반한다 했는데, 이것은 반하지 않는다, 그죠? 즉 동의 없이 거래한 행위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5번도 틀렸죠. 자, 4번에요.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된 사실을 분양 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수적으로 발생한 의무란 거죠. 설명 의무요. 이것이 바로 신의칙상 발생한 부수적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이 옳은 질문이죠. 자, 2번. 미성년자에 대한 거는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이거는 옳지 않은 것만 보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성년이 언제냐? 그러면요, 기간의 산정 방법이죠. 일주 월렬일 때는 장기간 계산법에 의해서 초일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그죠? 불산입이 원칙이지만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즉 초일 산입이죠. 초일 산입에 예외가 있는 게 뭐냐? 바로 연령 계산입니다. 연령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반드시 산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3번의 경우는 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했다 하더라도 9월 10일을 산입합니다. 그래서 성년은 만 19세니까 2013년인가요? 2013년 9월 10일 0시가 되면 바로 성년이 되는 것이죠. 이게요. 왜냐하면 9월 10일이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9월 9일 24시가 되는 때 성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9월 10일 0시부터가 성년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3번. 성년 후견 개시 제도죠.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죠. 이것은 1번 보시죠. 가정법원은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결여. 우리 법 규정상요,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의 성년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이렇게 되죠.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법 조문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대로 옳습니다. 4번.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죠.
자, 1번 생사 불분명한 자는요, 실종 선고의 대상이지 부재자 아니죠. 부재자는 종전의 주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그 종전의 재산, 종전의 주소에 있는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따라서 생사불명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관한 임대료를 청구하는 행위, 이거는 관리행위죠. 따라서 재산관리인이기 때문에 관리 능력은 있다, 그죠?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 사전 동의 허락, 법원의 허가는요,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허가의 대상이죠. 이렇게. 자, 이때 이 허가는 사전 허가가 원칙이지만 사후에 허가하는 것도 가능해요. 사전, 사후 다 가능해요. 이때 사후 허가는 사실은 추후에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추인의 성격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판례 태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옳은 질문이네요. 3번. 4번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인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선임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그 지위에서 종료됩니다.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 관계가 있다라고 해야 되죠. 법원에 의해서 선임되어지더라도 위임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따라서 틀렸다. 5번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죠. 보통 실종의 경우는 1번 5년이죠. 2번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추정이 아니라 본다라고 해야 되죠. 3번 실종 선고 취소가 있는 경우에 검사와 지방자치단체 장은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우리 법 규정상 검사나 지방자치단체 장도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죠. 청구자가 맞다는 거죠. 그 외에요,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이렇게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5번에요. 실종 선고의 청구자는요, 여기는 이해관계인 검사만 행사할 수 있죠. 실종 선고의 청구자는요, 이때 실종 선고를 취소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자의 청구자는 여기는 그래요, 본인이 하나 더 추가되죠.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이렇게 되네, 그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5번, 3번은 틀렸다. 4번 갑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 선고 시에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실종 선고에서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에 의하여 실종 기간 만료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사망으로 간주하니까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상속이 개시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환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실종 선고 효과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망으로 간주한다라고 하지만 이 사망은요, 종전의 주소 중심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사법적 거래관계에서, 사법관계에서만 사망으로 간주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종전 주소 범위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실종 선고받은 당사자의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권리 능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말이죠, 실종 선고는 받았으나 다른 어떤 곳에서 생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권리능력 자체는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리능력 의사능 행력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사자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전의 주소에 관계되는 요 범위 안에서만 사망으로 간주할 뿐이에요. 그 생존자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서는 당연히 권리인력자가 됐다. 그죠? 그래서 권리인력을 소멸시키는 제도는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존 선고 효과요. 따라서 5번은 옳은 질문이다. 그죠? 6번.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이거는 2번만 보겠습니다. 2번.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했는데 이 규약의 해석권은요, 법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해석을 해놨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속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판례 태도죠. 즉 정관 규약은 자치법규다. 자치법규니까 이것은 법원이 해석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법원의 해석 권한을 사원총회가 제한할 수가 없죠. 그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7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어요. 이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은 민법 제35조에 관하여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직무 관련해서 그 직무를 행사하는 데 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이때 손해배상 책임이 법인에게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2번 보시죠.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인은 목적 범위 외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의 할 권리 능력 범위를 벗어났죠. 권리 능력 범위 벗어나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은 책임을 면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바로 이 행위를 하게 된 그 내용을 의사결정한 그 결정에 동참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집행한 사람들이 책임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법에 명문으로 해놨죠.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책임진다 해놨어요. 그래서 2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민법 규정에 있는 것이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번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니죠. 대표자가 아니니까 이때는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법인은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것은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사용자 지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 스스로 불법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도 아니다.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권의 불법행위 책임을 성립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민법 35조에 보면 단서에 1항 단서에 일어났죠.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5번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했는데 과실상계는요, 양 당사자 이쪽에도 과실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한테 미쳤고 이쪽에도 과실이 있어서 상대방한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럼 양 당사자에게 모두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이럴 때 과실상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고 그 상대방 피해자한테도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법인의 불법행위에 또는 자기의 손해 발생하는데 더 많이 발생시켰다 할 때는 이때는 뭐예요? 과실상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은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8번 민법상의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2번 보시죠.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해요. 대표권 제한에 관해서 정관에 기재하는 것은 효력요건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권 제한됐다는 사실을 등기해야 하는 것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때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 관계없어요. 등기에 하여야, 즉 대표권 제한된 사실이 등기를 이루어졌을 때 그때 선악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고,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선이든 악이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에 악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이든 악이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여야 옳습니다. 9번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거기에는요, 3번 보시죠.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천주로 귀속된다는 형태의 교회 분열은 허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는요, 교회 분열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두 개로 쪼개져서 재산도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상의 원칙의 모습은 교회 분쟁이 교인끼리 분쟁이 생겨서 어느 교인들이 그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죠. 그 교회를 벗어나 버리죠. 안 다니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잔존 교인의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종전의 교회 재산은 그 교회에 남아있는 잔존 교인들의 총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던 분들이 단체가 이렇게 일부가 벗어나 버리면 그 교회에 안 다녀버리면 이 나간 사람들은 종전의 교회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 재산도 두 개 나눠진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이런 형태의 교회 분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물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이다. 이게 바로 법정과실의 의의네요.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2번 분별 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저당권, 전세권 설정할 수가 있냐 없냐. 자, 저당권은 절대로요 하나의 토지여야 돼요. 그런데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역권, 전세권, 또 지상권 이렇게요. 그래서 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토지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나 토지 1필지든 아니면 일부든 관계없이 여기에는 용익물권이 성립합니다. 물권이 허용된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두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시킬 수 있다. 우리 민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죠. 3번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한다는 것은 법정과실의 귀속. 천연과실은요 수취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귀속합니다. 언제? 분리 당시에. 4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가 소유합니다. 5번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권은 종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자, 11번 종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거기에 2번 볼까요? 종물이란 것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독립된 물건이죠.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독립물건일 것. 세 번째. 주물과 주물의 소유자가 종물의 소유자일 것.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걸 전제로 해서 종물이 인정됩니다. 종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주물의 상용에 공해야 돼요. 기능이요. 따라서 여기에 주물의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종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물의 상용에 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물건은 반드시 독립물이어야 돼요. 부합물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물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하면 주물과 종물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럴 때 종물이란 것이죠. 이때 중요한 법 원리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런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주된 물건의 기능을 도와주는 물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분에 따른다는 의미는 바로 종물 이론이라 하고 이러한 원리를 모든 영역에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영역에도 유추 적용하자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에요. 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주택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죠. 책상이나 의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옳습니다. 2번, 횟집으로 사용한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자, 수족관이라는 것은 횟집이라는 그 건물이 활용되는 기능을 보다 더 강화시켜 줄 수 있죠. 훨씬 더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족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한다 그죠. 그리고 독립된 물건이다 그죠. 수족관이라는 건물을 했으니까 독립된 건조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요건이 갖춰졌죠 그죠. 그리고 독립된 그 주물과 종물이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우리 법적으로는 종물 관계라고 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겠죠. 3번,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동산 부동산 관계없이 독립한 물건이면 된다. 4번,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도 건물이 종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정화조가 필요하죠. 꼭. 그 뭐예요? 부합돼 버리는 거죠. 건물에 부합된 물건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5번,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 상관에도 유치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종물이론 그래요. 종된 권리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종된 권리에도 종물이론을 그대로 유추 적용하자. 이게 판례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12번. 법령의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법령의 성립 요건은 당의 요소가 없으면 법령회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성립 요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사자, 즉 행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당사자는 그러한 법령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을 의사표시에 담아서 표시해서 나타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이게 일반적 성립 요건입니다. 즉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행위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갖춰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외에 만약에 유언이라는 특별한 법률행위에는 방식을 갖추도록 특별히 만들어놨죠. 또 인지라는 행위를 한다든가 입양을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라는 행위를 하게끔 하고 있죠. 이게 있어야만 유언이 되고 인지 입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식이나 신고라는 것은 유언에 있어서의 특별 성립 요건, 인지 입양에 있어서의 특별 성립 요건이다. 그죠? 또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어떻게 해요? 합치돼야 되죠.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돼요. 이 합치라는 것도 역시 뭐예요? 계약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성립 요건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방식, 신고, 청약과 승낙의 합치 이런 것도 각각 유언, 인지, 입양, 계약에 있어서의 특별 성립 요건이다. 즉 특별 성립 요건은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외에도 존재하는 것 외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내용들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요. 1번에 요물계약에서 물건을 인도하는 것도 물건 인도의 요소를 갖추어야 요물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그러면 2번에 대리권의 존재는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니까 효력 요건이죠.
3번에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능력을 갖추어야 유효한 법령을 할 수 있으니까 효력 요건이죠. 4번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죠. 따라서 유효 요건이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관할관청 허가가 있어야 유효가 되죠. 효력 요건이죠. 따라서 1번이 성립 요건이다라는 것입니다. 13번 갑이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옳지 않은 설명을 했네요. 자, 갑이 을에게 매도했답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이 되겠죠. 자, 이때 옳지 않은 것만 보겠습니다. 1번 갑이 5번인가요? 5번 볼까요? 5번 만일 정소유 X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정명의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사회질서 반사회질서의 법령으로서 무효이다 했는데 이것은요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있다 하면 강행법규인 세법상의 처벌의 대상일 뿐이지 이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되죠. 심지어 타인의 소유물도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매매계약 자체가. 그래서 5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 14번 반사회질서의 법령에 해당하는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자, 1번에요. 도박 자금에 제공한다는 것, 이건 뭐예요? 바로 도박, 사행행위에 관련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효인 행위다, 그죠? 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개인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자유권을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사회질서 위반이 되겠다, 그죠? 디귿, 해외 연수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 경비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 이것은 사규 자체가 유효하다 했습니다. 즉 여기에 일정한 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이것은 뭐냐? 결국은 경비 면제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리얼,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임치행위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란 것입니다. 미엄, 행정기관에 진전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당사자의 궁박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할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한 내용의 급부, 반대급부를 받을 의도로서 이렇게 했는 거죠. 이럴 때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이 되겠네, 그죠? 15번 갑이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 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등기를 해 주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15번의 내용은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갑은 을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해 줬어요. 이렇게 등기 이전. 그 다음에 을은 증여받아가지고 병한테 소유권을 다시 넘겨줬죠. 그래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팔았어요. 매도. 자, 이해가 옳지 않은 거 됐죠. 5번 보죠. 만일 갑이 의사문유 상태에서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뭘까요? 여기에요. 갑이 의사무능력자다. 의사무능력의 효과는 무효인 법률화 되어버리죠. 따라서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무효가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얻게 되죠. 자, 이때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고 확정적 무효입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이 무효는 이 사람한테도 무효고 이 사람한테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병은 소유권 없는 을로부터 승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정 승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했기 때문에 틀렸죠. 무효 사유인데.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다. 16번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2번 볼까요?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공시성달의 요건은 표의자가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성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17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4번 보시죠. 본인은 무권 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렇죠, 이거는 본인의 추인권입니다.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은 가능합니다. 그 본인의 추인의 효력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죠.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입니다. 즉 무권 대리 행위할 때로 소급해서 유효한 대리 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대리권 받지 않은 을이 무권 대리인, 이때 본인이 지위에 있는 사람은 갑이 되겠죠. 갑. 자, 을은 무권 대리인이 병하고 이렇게 갑의 재산을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죠?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무권 대리 행위니까 무효인 무권 대리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인한테는 추인권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상대방은요, 최고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만 이때 무권 대리인은 그래요,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병한테요. 자, 이런 관계, 법률 관계가 성립하게 되죠. 무권 대리 행위의 효과입니다. 무권 대리 효과, 이런 내용이 발생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5번 질문 보시죠.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였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병이란 자가 대리 행위 당시에 을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 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최고는 할 수 있으나 철회는 할 수 없고, 철회는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이 악이라면 무권 대리한테 책임도 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선의이고 무과실 때만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여기 악의인 상태이기 때문에 철회권도, 그 다음에 무권 대리한테 책임도 물 수 없다. 책임도 물 수 없다. 이게 대전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병은 상당 기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최고권 행사에는 상대방은 선이든 또는 악이든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채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셔야죠. 이렇게.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일 때만 할 수 있고, 채권은 선하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5번에 틀렸다. 19번. 갑은 자신의 S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에 그 계약이 을의 기망이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를 보류하지 않았다.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했죠. 자, 이것은 19번의 문제는 법정 추인에 관한 문제죠. 자, 갑이라는 사람은요, 을과 계약할 때 을로부터 사기당해서 지금 거래했잖아요. 그러면 갑은 취소권자죠. 취소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자, 그런데 이 취소권자 갑이 상대방 을과의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가 법정 추인 사유인가? 법정 추인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취소권 소멸하죠. 소멸되고 당해 법령에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되어 버린다. 그죠? 자, 이게 법정 추인이고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야 취소권 남아있겠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1번 보시죠.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자, 여기서는요, 법정 추인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다.
법정 추인에서 그 사유 중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양도 행위는 청구나 양도 행위는 여기는 반드시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청구한 때, 양도한 때, 이때 법정 추인이 된다. 이때 법정 추인. 취소권자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때. 그래서 1번의 경우는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거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전히 법정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의 옳은 질문이에요. 30번. 법령이 무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3번 보시죠. 매매의 목적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는 채권행위로서, 매매계약은 채권행위로서 당사자 매도인에게 그러한 재산권이 없어도 유효한 채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유효한 매매계약입니다. 원칙적으로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법 총칙에는요, 무효, 취소, 그리고 유효, 이것을 판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효라면 어떤 이유로 인하여 무효인지, 또 취소라면 어떤 사유로서 취소인지, 이것을 잘 정리해 둬야 됩니다. 강의를 들을 때도 역시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 두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할게요.